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심지어는 거기서 어떤 학과가 빵꾸 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옆집으로 튀라는 거예요. 빵꾸 나는 학과들. 어제 서울대 일반전형 발표 났는데 걔가 붙었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왜 1년을 기다려. 그거 얘기했다가 그 네이버에 검색 1위가 될 거예요. 상당히 미어 터져요.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좀 약간 마이너? 이거 뭐 하여튼 좀 안 좋다 그럼 더 안 좋고 과들이 이름이 막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거 나오면 난 망한다 진짜. 완전 좀 쓰레기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전형이에요. 안녕하세요, 김호진입니다. 제가 입시를 한 20년 정도 하면서 뭐 대형 설명회나 아니면 온라인 설명회를 해본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 이제 소규모의 설명회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제가 이제 소규모 설명회를 하게 됐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알아야 될 정보가 사실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건 알고 있다고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건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의 커트라인이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이런 건 사실 대형 설명회로 할 수는 없죠. 그런 점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건데, 내년도에는 이제 의대가 한 400명 정도 는다라고 해서 많은 입시 전문가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대 문턱이 낮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의대 문턱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오히려 커트라인이 특히 초창기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입시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제가 했던 대형 설명회 자체가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A 대학의 커트라인이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거기를 많이 지원하겠죠.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좀 제가 오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자유전공이라고 하는 그런 전형이 있었는데, 그때 막 생겨나서 커트라인이 나왔는데 그 해에 최고 커트라인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학과가 서울대학교에서 최고 커트라인이 나올 수 있는 학과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최상위급에 있습니다. 최상위급에 있는 학과긴 하지만,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 커트라인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지원하는 애들은 높으니까 지원을 잘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빵꾸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르비라는 사이트에다가 서울대 자전이 빵꾸가 날지도 모른다, 그리고 빵꾸가 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올렸는데, 그게 이제 조회수가 한 5,000회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갈 애들이 5,000명 이상이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역현상이 나타난 거죠. 빵꾸가 난다 하고 애들이 다 몰리면 오히려 커트라인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급하게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5,000명 조회수가 높아졌으니까 저를 참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해 정말 서울대 커트라인에서 자전이 다시 거의 최상위에 가깝게 나오게 된 적이 있어요. 무슨 제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대규모의 설명회나 아니면 입시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거보다는 보다 뭐 학생이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쪽의 설명회들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올해 커트라인이 어떻게 바뀔까, 뭐 이런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대형 설명회를 하지 못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는 조금 좀 바뀌었죠.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뭐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한번 제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한번 이렇게 좀 다 열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혹시나 뭐 이 유튜브를 보게 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유익했다라고 한다면 뭐 이 좋아요, 구독 이런 거 눌러주시면, 그 다음에는 제가 앞으로 뭐 얼마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1년은 제가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이렇게 뭐 이런 성원이 있으면 저도 한 번 더 이렇게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들을 쭉 한번 훑어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할 대학은, 그리고 전형은 뭐 당연하겠죠. 최상위에 있는 서울대 지역균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그 전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서 어떤 학과가 빵꾸 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거기 커트라인이 어떻게 형성되고 내 커트라인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가까지 알게 될 겁니다. 조금 길 수도 있는데 끝까지 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대 지역균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뭐 전교 1등 하는 학생들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문과 1명, 그 다음에 이과 1명 가게 되는데요. 지금 뽑는 인원은 내년도에는 664명을 뽑아요. 그리고 아마 서울대학교에서 일반 전형이 아마 1,700명 정도, 그 다음에 정시가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울대 가는 방법은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전교 1등에서 직윤으로 가거나 아니면 일반 전형으로 가거나. 일반 전형은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이렇게 세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가는 방법은 간단하고 쉽죠. 근데 가긴 되게 어렵죠. 그죠?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데 어쨌든 문과 1명, 이과 1명 이렇게 주는 학교도 있고 혹은 또는 뭐 학교 수준에 따라서 뭐 이과 2명 혹은 문과 2명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신이 낮은 경우는 전교 1등이 가지 않고 보통 2, 3등이 1등이 양보해서 2, 3등이 가는 학교들도 좀 있어요. 뭐 그렇게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664명이니까 간단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고등학교가 지금 한 1,60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는 한 1,000개 남짓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자사고, 특목고 뭐 이런 학교들은 서울대 지역균형으로 못 가요. 내신 베이스가 강하다 보니까 실제로 한 10년 전에 뭐 10년 전쯤에 한번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이 지역균형으로 간 적이 있다. 뭐 물론 이제 자사고 중에 학력이 낮은 학교는 조금 다르겠지만 특목고 학생이 간 적이 있다. 뭐 이렇게 돼서 화제가 된 적도 있는데 외계인이죠.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외계인은 이제 한 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한 학교에서 2명이니까 한 2,000명이라고 치면 그죠? 2,000명이라고 치면 2,000명이라고 치면 그렇게 치면 실질 경쟁률이 봤을 때 700명이라고 하면 실질 경쟁률은 3대1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상 경쟁률은 한 3대1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내신이 올 만점을 받거나 아니면 1.1 혹은 1.2 정도까지 가는 전교 1등이라도 사실은 이런 정도가 됐을 때 직윤의 합격 안정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3등급 바깥으로 나가는 학생들, 1.4등급으로 나가는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이렇게 뭐 마음대로 정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가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지역균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 70%에 면접 30% 뭐 이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서류라고 하는 건 뭐 생기부, 내신, 자소서 이걸 이제 합쳐서 이제 서류 70%를 반영하는데 이것도 알으셔야 돼요. 보면 이제 이런 건데 서울대학교의 이 지역균형은 내신 산출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가끔 이제 뭐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입시를 잘 아시는 분들도 그래요. 서울대 환산 기준으로 우리 애가 내신이 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예전에 지역균형 전형이 한 10몇 년 전쯤에 그때 기준이 있긴 있었어요. 그때 있었던 기준이 보면 전과목을 전학기 고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아직도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이건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이 정성적 평가가 들어가는데 오늘은 제가 그 부분들까지 이야기하면 이게 1시간 정도 이상이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정성적 평가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애가 성적이 올랐다, 뭐 특정 과목이 더 좋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신 환산을 한다고 해서 그걸로 학생을 평가하기는 힘든 전형이죠. 교과 전형이 왜 안 됐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내신의 반영 비율이 적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역균형은
내신 베이스가 매우 강합니다. 비교과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내신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1.5인 학생과 1.2인 학생인데 이거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5인 학생이 붙는다. 이거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내신 베이스가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거, 이 서류 기반 면접에 대한 부분들 조금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내신 기반이고 그 다음에 일관합산 전형이에요. 이 일관합산 전형이라는 게 이런 거죠. 뭐냐면 서류하고 면접을 한꺼번에 보는 전형인데 이것도 입시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그냥 살짝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단계별 면접 전형 중에서는 이제 단계별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일괄합산 전형이 있는데요. 단계별 전형이 면접 비중이 거기 쓰여 있는 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계별 전형은 실질적으로 면접 비중이 아주 높아요. 네, 높은 이유는 당연하겠죠. 1단계에서 애들을 뽑았으면 어쨌든 내신 레인지가 줄어들잖아요. 그 줄어든 애들에서 퍼센테이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변동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단계별 전형에서는 내신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마찬가지. 근데 일괄합산은 이제 그렇지 않죠. 서류가 70이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30이 제가 보니까 잠깐만요.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네요. 보니까 서류가 70이 들어가고 면접이 30이 들어가니까 면접 비중이 상당히 적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더군다나 일괄합산이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전형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교 1등인 애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신 레인지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학교장 추천에 2명의 추천이 있는 전형이라 실제로 추천 자체가 단계별 전형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내신이 촘촘히 들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단계별 전형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쨌든 이 단계별 전형인데 거의 준단계별 전형인데 면접 비중이 매우 높죠. 면접에서 뭘 보느냐? 약 10분 정도 내외, 10분 정도 내외의 면접을 보는데 보통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해요. 생기부라든지 아니면 이 자소서에 나와 있는 서류들을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본다라고 해요. 의대는 또 20분이네요. 의대만 이제 조금 더 길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10분 내외 보는데 10분이면 되게 짧을 것 같죠. 근데 상당히 깁니다. 왜냐하면 보통 학생들이 답변하는 것 자체가 한 2분을 이야기를 하면 아주 길게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가지 이상의 질문들을 보통 던지게 되고 또 한 지문에서 추가 질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이다. 10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뭘 물어보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했으니까 서류를 많이 물어보겠죠. 이 서류를 물어보는데 보통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걸 딱 이렇게 뭐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빈도수로 보는 걸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자소서하고 생기부 중에서 서울대학교는 4번 항목이 그 독서예요. 다른 학교랑 다르죠. 다르다 보니까 제가 내년에는 아마 3번 항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개로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번 항목의 독서가 현재로서는 빈도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독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그리고 정말 이 친구가 어떻게 읽었나 이런 걸 많이 보고요. 그리고 약간 일반적인 인성 면접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들도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도 살짝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생기부 또는 자소서에 들어있는 부분들의 사실을 확인하는 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냥 대비하기에는 약간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학생이 읽은 걸 가지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학생이 발표한 걸 가지고 물어볼 때 학생이 조금 더 넓은 버라이어티한 약간의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의 경우에 어떤 학생이 이제 자소서에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책을 읽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뭐 그거 가지고 이야기했겠죠. 얘한테 사실 어떻게 읽었느냐, 뭐 거기서 나오는 이런 나쁜 사마리아인의 개념이 뭐냐라는 걸 아주 꼬치꼬치 캐묻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나중에 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그러면
부자 나라가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된 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읽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좀 잘 생각했다.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아니요 책임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기가 매우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얘기가 그거예요. 뭐냐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전혀 이제 자기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이과의 경우에는 자기가 특정 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생기부에 나와 있는 학생한테 그 공식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직접 풀어봐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약간의 인성면접, 그러니까 확인면접이라고 하지만 더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약간 심층면접적인 요소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순하게 그냥 인성면접만 대비하고 지원동기 뭐 이런 것만 대비하고 생기부만 달달달 보는 것보다는 약간의 지식의 레인지를 좀 넓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를 같이 지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들도 이와 비슷한 면접이 있거나 아니면 심층 면접이 있어요. 재심은 기반의 면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대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균형에서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내신에 대한 부분들, 우리 한번 좀 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시죠. 이 내신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신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내신에 올인해야 돼요. 네, 내신에 무조건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되고, 만약에 1학년 때 한 1.5등급 정도 이내에 들었다라고 한다면 2학년, 3학년 가면서 지역균형에 지원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내신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열심히 좀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게 이제 전공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전공 선택 과목도 잘해야 되나요? 하는데 잘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죠. 잘해야 되는데 근데 올해까지는 이건 제 예측이지만 아마 맞을 거예요. 올해까지는 전공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많이 안 볼 겁니다. 이건 서울대를 비롯해서 다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ABC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 보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보니까 입시 전문가는 평균을 봐서 따진다 이러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이 따질 수는 없어요. 단 한 가지 좋은 팁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도 팁인데 가급적이면 전공 선택 과목을 그런 식으로 조금 활용을 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어차피 서울대는 세특을 많이 봅니다. 제가 보니까 세특을 많이 보는 학교예요. 그러면 세특에 채울 비교과를 전공 선택 과목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상당히 아마 유익하고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공 선택 과목들은 조금 좀 이렇게 비교과로 돌리는 전략을 하면 좋겠고 무조건 내신에 올인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보죠. 제가 비교과를 그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비교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이 정말 잘 보다 알고 대부분 입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그분들이 저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 비하의 의미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꽤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교과를 많이 해놓는 게 튼튼하게 해놓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대학교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냐면 비교과의 가장 좋은 비교과는 내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신이 좋으면 그러면 비교과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비교과도 내신과 관련된 비교과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한 1.4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 공대 관련된 활동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 동아리 활동부터 하고 쫙 했어. 이 학생하고 한 1.2등급 안에 들어가는 학생 중에서 수학 과목은 항상 최고점을 받았어. 만점을 받았어. 얘가 전공 적성이 더 높아요. 서울대 기준으로. 제가 지금까지 애들을 상담하면서 봤을 때는 수학 성적 높은 게 훨씬 더
전공 적합성을 높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학업에 대한 부분들의 평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최고의 비교과는 내신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전략을 이렇게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좀 세워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세우면 좋으냐 하면 서울대학교를 내가 가야겠다. 특히 서울대 직윤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1학년 때는 그러니까 보니까 뭐 그런 거 있어요. 1학년 때부터 쭉 대비해서 전공적 합성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맨날 제가 들으면서도 그래요. 그건 현실을 너무 모르는 소리야. 보면 뭐 대부분 엄마들이 그러죠. 뭐 보면 1학년 때는 서울대 간다 그러다가 2학년 때는 인서울 간다 그러다가 3학년 때 가면 서울 상대 간대. 이게 서울 상대는 서울에서 상당히 멀어진 학교. 저 이렇게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바뀐단 말이에요. 이 서울대도 마찬가지야. 제가 보니까 애들이 계속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지. 왜냐면 지가 현실을 깨닫거든. 2학년, 3학년 올라가다 보면 맨 처음에는 뭐 서울대 의대 혹은 뭐 서울대 화생공 뭐 혹은 또는 서울대 경영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점점 가다가 갑자기 무슨 산림에 대해서 관심을 애가 갖기 시작하고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런 경우 많아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만약에 서울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1학년 때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적어. 장래희망도 적어. 예, 좀 적어 놓고 그리고 나서 1학년 끝나면 기말고사 보면 내신이 나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1.5는 조금 그렇다. 1.4 정도. 1.4 정도의 성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이내의 성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 내가 직윤 대상자가 되겠구나. 직윤이 아니더라도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자기 생기부를 한번 뚫어져 보세요. 뚫어져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 내가 수학을 잘해. 혹은 내가 보니까 국어를 잘해. 혹은 내가 사탐을 잘해. 이제 그런 과목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1학년 때 보니까 내가 수학을 망쳤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영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높은 성적으로 사실은 수학 성적이 올라야 돼요. 예, 올라야 돼. 그래야 직윤의 턱걸이로 경영이나 경제나 뭐 이쪽 분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가급적이면 과를 생각하지 말고 3학년 때 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좀 부끄럽긴 하네요. 왜냐하면 보통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라, 뭐 학과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교육의 개수라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겠는데 보통 이제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서울대학교는 그래서 성적 맞춰서 가고 연세대학교는 자기가 원하는 최상위 학과를 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자기가 성적이 남아서 1.0인데 뭘 고민해. 저랑 상담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지가 원하는 데 가면 돼. 그런 애들 말고 좀 부족한 애들이라고 하면 1학년 말에 자기 성적표를 펼치고 그 성적표에서 잘하는 과목의 그 계열로 자기의 장래희망을 정하세요. 직윤은. 그렇게 정하는 게 좋아요. 이건 일반 전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음에 일반 전형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1학년 때는 비교과를 전공적 합성을 하지 마세요. 학교 참여 많이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1학년 때부터 무슨 뭐 전공에 맞춰서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이야기들인데 다 구라야. 왜냐면 나한테 해당되지 않아. 해당되는 애들이 있지. 1.0 받으면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1.0 아니면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냥 1학년 말에 봐서 자기가 잘하는 과목이 있다. 그럼 그 과목으로 맞춰서 2학년 때부터 그 전공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전공에 관련된 비교과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더 주의해야 될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공 과목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전공에 관련된 과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게 오히려 비교과 전략입니다. 또 하나, 이거는 뭐 이제 내년도에 좀 달라져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서울대 직윤을 가는 학생들은 교과 우수상이 가장 많을 거예요. 많을 텐데 내년에는 이제 한 학기에 한 개상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미 발표를 했는데 수상일 때 그 학생의 범위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애들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정도의 성취도인가에 대한 상을 조사해요. 각 학교마다 그런 것들을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상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라면 교과 우수상 말고 다른 상 정도가 있으면 좀 더 유리하겠다 내년에는. 왜냐면 하나 보는데 한 개밖에 안 보는데 그 항이 교과 우수상이라면 딴 애들도 다 교과 우수상이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수상할 수 있는 다른 상 하나는 한 학기에 좀 받아두는 게 비교과에서 제일 큰 전략이다. 그 다음에는
뭐 세특이 중요하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동아리 활동이 중요하다, 뭐 자율 활동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다 좋아요. 네, 내가 보니까 다 좋아. 다 좋아서 그런 부분들보다 제가 얘기했던 이 팁을 조금만 좀 더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비하는 걸로 수능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이게 사실 내신 전형이니까 수능이 사실 필요 없는데 여기 제가 적어놨죠.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2등급 이내에 들어야 돼요. 이때 사탐 과탐은 2과목 평균이고 그 다음에 이과의 경우에는 과탐이 이제 서로 다른 원투, 같은 원투도 되네요. 보니까 투투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투 과목이 반드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최저 자격 기준을 전교 1등이 이걸 못 맞출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 잘 뭐 입시를 모르는 아마 학부모님들이 이걸 보고 있으면 아마 그런 생각을 갈 텐데 놀라지 마세요. 2016년부터 해서 2019년도까지 최저 자격을 맞추지 못하는 지원자가 얘네는 지원자가 전교 1등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전교 1등인 이 지원자 중에서 최저 자격을 맞추지 못하는 애가 무려 44%나 됩니다. 2019년도에는 국어가 대빵 어려웠어요. 엄청 어려워서 그때는 국어 성적을 애들이 망해서 아예 뽑지 않은 게 63명이나 돼요. 68명인가? 63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수능에 대한 부분들의 대비를 만약 지역균형을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근데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가 지역균형을 확실하게 갈지 안 갈지는 3학년 1학기까지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어쨌든 최저자격 기준이 충족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건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울대만 가는 게 아니라 서울대, 연대, 고대를 다 지원하게 될 거예요. 수시에서. 그렇게 됐을 때 최저 자격 기준이 있는 전형들이 꽤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을 버렸다. 나는 내신 우수하니까 내신으로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서울대, 연대, 고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상당히 많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뭐냐 하면 어쨌든 내가 나중에 성적이 안 나와서 일반 전형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수능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수능을 그럼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사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신 올인하라고 그랬잖아요. 내신에 올인하세요. 2학년 말까지는 내신에 올인하고 수능은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냥 뭐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따라가는 수능이 있다면 그 정도를 그냥 따라가는 수준으로 하고 오로지 내신에 올인하고 2학년 겨울방학 때 그때부터 이제 수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제가 추천하는 건, 이건 뭐 아마 사탐, 과탐 선생님들이 이걸 보시면 상당히 많이 욕할 텐데, 저는 일단 국영수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탐하고 과탐은, 이게 변수가 많아요. 막상 이제 시험 보면 알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 보면 알겠지만, 사탐, 과탐으로 최저를 맞추는 전략은 확실하지 않은 전략이에요. 뭐 제가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애들을 봐왔어. 뭐 사탐은 무조건 1등급이 나와요 라고 하는데 한 개 틀리고 3등급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사과탐 전략보다는 국영수에 올인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2학년 겨울방학 때 국영수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시 3학년 1학기가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잖아요. 이럴 때 한 7대3 정도? 7대3 정도로 내신 7, 그 다음에 3 정도가 수능 정도의 비중을 두고, 물론 뭐 시험 전날에는 무조건 내신 100이겠죠. 내신 100이어야 되고, 만약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제 생각엔 한 5대5 정도,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 보면 7대3 정도의 수능과 내신에 대한 비중을 좀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국영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세요. 그게 아마 최저를 맞추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능도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면접인데, 면접은 아까도 뭐 제가 면접에 대한 대비들은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면접 대비 시기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대 직윤만 대비하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6개 중에서. 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아마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연세대학교나 아니면 고려대학교나 뭐 이런 학교들의 면접들이 있기 때문에 면접을 조금 더
레인지를 넓혀서 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재시급 면접까지 같이 해놓으면 상식도 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실 확인 면접할 때도 살짝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바라는 건 2학년 겨울방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2학년 겨울방학 때 한번 인성면접 정도거나 아니면 재시문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비중을 두고 대비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대비를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수능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좀 시간이 남는다라고 한다면 2학년 겨울방학에 면접 대비를 하면 좋겠고 기말고사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수능하고 면접하고를 거의 뭐 한 5대5 뭐 이 정도로 좀 둬야 될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면접 비중이 낮지 않아요. 이거는 근데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상위권 학생들의 내신 범위가 좁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다 대비한다라는 생각에 직윤만 대비한다는 생각 말고 그래서 2학년 여름방학에는 본격적으로 이 면접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약간 민감한 부분인데, 이거를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 설명회를 하면서 이렇게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조금 좀 소수의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한테 이 지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조금 민감한 문제가 있어요. 빵꾸 나는 학과를 제가 소개를 했다가 만약에 이 유튜버에 대한 이 유튜브 내용이 조회수가 막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게 폭발할 수도 있어. 예. 그래서 저가 이걸 찍었을 때 이 조회수도 좀 잘 보세요. 나중에 어느 정도 조회됐나 이런 부분들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직윤에 대한 지식은 경험과 지식은 제가 아마 이 지금 유튜브를 보는 분보다는 많을 거예요. 예, 그러면 잠재적으로 맞아 김호진 선생이 이쪽으로 한번 지원해 보라 그랬지 이런 게 잠재적으로 남아 있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그냥 한번 열어볼게요. 예, 그래서 잘 좀 보시죠. 일단 지원을 하는데 제가 이 밑에부터 얘기를 할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옆집에 보물이 있다. 옆집에 보물이 있다. 이게 작아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옆집에 보물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 좀, 한 1.3에서부터 1.5등급 정도에 되는 학생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대 직윤을 붙을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붙을 확률이 한 50% 미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학생이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비교과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옆집으로 튀라는 거예요. 이 옆집이 뭐예요? 일반 전형이에요, 일반 전형. 그러니까 일반 전형으로 튀면 일반 전형은 만약에 직윤으로 합격할 확률이 50% 정도에 되는 학생이라면 제 생각에 그 내신으로 일반 전형을 넣으면 80%가 넘어요. 제가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봐요. 정말 올해도 한 명 있었어. 제가 보니까 상담한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냐면 작년도에 서울대 직윤 넣는데 애가 1.4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넣지 마라. 그랬더니 얘가 이제 뭐 학교에 갔는데 또 학교 선생님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문제될 얘기를 막 하네요. 이게 언제나 제가 사적으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뭐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안 쓰면 2등이 써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되지. 나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면 2등이 써야 돼서 떨어지는 걸 쓰면 안 되죠. 떨어지는 걸 쓰면 안 되죠. 일반 전형으로 가면 붙는데 왜 그걸 직윤을 써? 저는 이제 직윤을 계속 쓰라고 하고 그러다가 얘가 갈등 속에서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직윤 대상자가 되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이제 전교 1등으로서 학교에서 알아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돼서 기분이 좋아서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 근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도 썼죠. 얘도 썼는데 결국은 탈락했고 올해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오늘이 제가 이게 찍는 날이 12월 25일이거든요. 어제 서울대 일반 전형 발표 났는데 걔가 붙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붙었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왜 1년을 기다려.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확실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옆집으로 튀어라. 옆집으로 튀어라. 일반 전형으로 가라. 이게 잘 안 써지네. 뭐 미숙한 점은 좀 양해해 주세요. 이게 첫 유튜브라 그러니까 제가 아마 앞으로 뭐 이렇게
설치도 좀 잘하고 시설도 좀 잘해서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걸로 튀어라. 예, 이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눈치작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사실 서울대학교가 이제 전공적 합성을 잘 보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겠죠. 근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아까 얘기했듯이 3대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마지막 날까지 0.4대 1, 막 0.5대 1 이런 과가 나와요. 그럼 이제 야 그거 보고 이거는 뭐 그냥 당연히 합격한 거잖아. 왜냐하면 서울대학교에 최저 못 맞추는 애들도 많단 말이야. 약간 마이너 학과다 그러면 그럼 괜찮지. 넣어보면 괜찮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를 넣는데 대부분의 경우 제 경험상 보면 마지막 날 다 미어터져요. 예, 그런 과들이 미어터져. 다 숨기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때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걔가 1.2대 1까지 돼도 네가 떨어져. 예, 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전공적 합성이 하나도 맞지 않잖아. 그러면 이게 눈치작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거기 이미 1.1대 1이 넘은 애들은 자기 전공적 합성이 어느 정도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도 맞지 않는데 그렇게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살짝 봐서 그런 충동들이 들어요. 원서 접수할 때 그런 충동들이 드는데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지원하는 것 중에서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좀 예민한 부분인데 그래도 오늘 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빵꾸 나는 학과들. 제가 과명은 얘기를 못해요. 만약에 그거 얘기했다가는 제가 일간지에 일면으로 실릴 거예요 아마. 그리고 네이버에 검색 1위가 될 거예요. 뭐 이런 사기 뭐 이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달라져요. 내가 빵꾸 난다 그래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지역균형 보는 학생들이 다 거기 지원하면 빵꾸가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힌트만 드릴게요. 네, 근데 힌트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어떻게 지원을 하냐면 과 레벨에 비해서 인원수를 많이 뽑는 데가 있어요. 보통 과 레벨이 낮아지면 인원수를 적게 뽑아요. 예, 보통 대부분의 학과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애들이 적다 보니까 모집 인원도 적고 그래요. 그래서 적은데 이거 얘기할 뻔했다. 근데 보니까 과 레벨이 최상위 레벨이 아닌데 인원이 확 많아. 있어. 잘 봐봐요. 예, 요강에 봐봐. 몇 개 과들이 있어. 이런 데는 내신이 1.2 바깥으로 커트라인이 형성되는 경우가 꽤 돼요. 예,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가 꽤 있어.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한번 노려보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 얘는 제가 이것도 좀 자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꾸 이게 자랑을 하고 싶어지네 보니까 이 유튜브를 하게 되니까. 근데 자랑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지역균형에서 제가 1.7 거의 1.8이네요. 1.8까지 한번 붙여봤는데, 예. 그러니까 그 학생한테 그게 통했고 그 다음 해부터 계속 그 학교는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도 1.8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해서 1.3, 4 이런 애들도 이렇게 그래서 그 학과로 보내고 있는데. 이것도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뭐 그런 애들 많더라고. 근데 혹시나 나는 서울대 지역균형으로 가고 싶은데 보니까 좀 과 상관없이 가고 싶은데 내신이 부족하다 이런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충분히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 하면 일반 고등학생이 가기가 쉽지 않은 학교가 있어요. 학과가 있어요. 네, 그것도 한번 찾아봐요. 그것도 뭐 아마 이러면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애들이 뭐 무슨 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런 학과들은 사실은 상당히 미어 터져요.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 학과는 빵꾸가 나요. 예, 빵꾸가 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이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과 애들, 그러니까 이과 가는 애들은 그래도 이과 소양이 맞는 애들이잖아. 더군다나 서울대 갈 이과 애들이면 다들 그쪽이에요.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과하고 문과하고 살짝 섞여 있는 학과야. 이러면 이런 과들도 빵꾸가 나요. 예, 예상으로 많이 빵꾸가 나요. 그러니까 요런 데를 좀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이런 학과가 빵꾸가 나요. 이 빵꾸는 이거는 진짜 경쟁률의 빵꾸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 서울대학교에서 제가 좀 그러네요. 이게 레벨이라고 좀 표현해서 좀 약간 좀 꺼리낌 한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그런가 좀 이해해 주세요. 그냥 낮은 학과, 커트라인이 낮은 학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야, 낮다고 해도 또 뭐라 그럴 거냐?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좀 약간 마이너? 아, 이건 또 영어잖아. 이거 뭐 하여튼 좀 안 좋다 그럼 더 안 좋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좀 그런 학과들이 있어. 뭐냐면 다수의 학생들이 선망하는 학과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애들이 가려고 하는 조금 좀 그런 과. 지금 막 내가 그 과들이 이름이 막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거 나오면 난 망한다 진짜. 완전히 망해서 얘기는 못하겠어. 어쨌든 별로 야 이거 여기는 선생님 저보고 거기 가라는 거예요 하는 과들 있죠. 그런 과들은 비교과가 별로 필요도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최저 못 맞추는 애들도 꽤 돼. 그래서 그런 과들은 사실 살짝 뭐라 그럴까 그게 있어요. 이렇게 빵꾸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동 합격되는 경우, 최저 맞추는 애들이 없어서 자동 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빵꾸가 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피해야 할 학과인데 피해야 할 학과는 아니에요. 네, 피해야 할 학과는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과에 대해서 아주 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한번 조금 좀 피하는 게 좋은 데가 뭐냐면 누구든 비교과를 다 만들 수 있는 학과들. 근데 약간 레벨이 중위권 이상 학과들은 항상 미어터져요. 예, 경쟁률도 아주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학과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지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입이 근질근질해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얘기를 못 하겠어. 그냥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전공으로 여러 개 과를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일반 전형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얘기해도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수학 잘하는 애야. 수학 잘하면 이거 가지고 공대에 꽤 많은 과들을 지원할 수 있어. 근데 서울대학교 공대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공대 빵꾸가 많이 나. 이건 미리 얘기해 줄게. 이런 데는 그냥 한번 빵꾸를 노리고 봐서 경쟁률이 마지막까지 적다. 물론 마지막 날 미어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슬쩍 넣어보는 거 이거 괜찮아요. 자, 제가 뭐 서울대 지역 균형에 대한 부분들에서 할 얘기는 거의 뭐 이거를 쭉 다 했어요. 제가 앞으로 한 전형 가지고 제가 이렇게 30분 이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서울대 일반 전형을 다음번에 하게 된다고 한다면 서울대 일반 전형도 아마 30분 이상 하게 될 거예요. 다 얘기해 줄게. 커트라인부터 해가지고 뭐 다 쭉 다.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더 자세한 정보는 찾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 다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잘 보시고 그리고 뭐 재밌게 잘 봤다 그러면 좀 응원도 좀 해주시고 뭐 그러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약간 논란을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입시 20년 하면서 사실 서울대 지역균형이 아마 10년이 넘었었던 것 같아요. 이 전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쓰레기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이렇게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그러죠. 이건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전형이에요. 예, 왜 그러느냐. 이게 뭐 나름 할당제인데 UC 버클리 같은 데서는 이제 옛날에 히스패닉 계열에 대한 할당제를 두고 그랬죠. 저는 그런 거 대단히 좋아해요. 찬성해요.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 사회에 그런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역균형은 이게 그로테스크해요. 괴물 같은 전형이에요. 예, 보세요. 뭐 보아서 만약에 할당제를 준다면 저는 기회균형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예, 서울대학교가 정말로 할당제를 하려고 한다면 지역 간의 격차가 별로 없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전형을 만들었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좀 뭐랄까 그냥 학교장 추천 전형 비슷한 전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을 쓴단 말이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 하면 뭐 다 좋아해요. 아마도 지역균형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이름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는 것 같을 거예요. 왜 그러냐? 국회의원들 좋아해요. 왜? 자기 지역에서 서울대에 나왔다. 또 지자체장 좋아해요. 교장 선생님 좋아해요. 그 선생님들 되게 좋아해요. 지역균형. 왜?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 보내잖아. 어쨌든 한 명 이상은 보내잖아. 그러니까 되게 좋아해. 예. 거기다가 뭐 지역균형을 들어간 학생도 좋아하고 학부모도 좋아하고 대한민국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일단은 이게 지역균형 전형으로 한다라고 해도 이것이 좀 더 공정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어요. 오히려 정말 기회균형이나 이런 애들, 뭐 정말 돈 없는 한부모 애들, 이런 애들은 교육의 기회가 적잖아. 그런 애들한테 좀 더 넓히든가 그러든가 아니면 정말로 그냥 학교장 추천이다. 제가 생각엔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 그럼 학교장 추천으로 이름을 바꾸던가. 왜냐하면 학생에 대한 예의가 아니란 말이야.
애들이 지역균형으로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죠. 우수한 성적으로 지금 학교장 추천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지역균형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니까 서울대에서 애들이 뭐라 그래? 지균충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름이라도 바꾸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이게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저의 그냥 입장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각 전형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